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의 최한빈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근대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짤막한 시간에 요약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능하죠. 근대 철학 하면은 많이 들어봤는데 근대 기독교 철학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근대 철학과 기독교를 연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철학을 말하기 이전에 앞서 있었던 중세 철학이 있는데요. 그 중세 철학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철학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앞선 시대와 연결과 단절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따라서 근대 철학, 앞서 있었던 철학이 기독교 철학이라고 한다면 근대 철학 역시 이 기독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대 철학자 모두가 기독교 신앙인이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얘기하는데요. 벌써 이들은 앞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대 사회 자체가 기독교와 뗄래야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근대 사회의 변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이라는 것과 함께 근대 기독교 철학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근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 앞선 중세 시대의 질서가 붕괴됐다입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앞선 시대에 오랫동안 그 권위를 발휘했던 교회의 권력이 쇠퇴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유럽을 휩쓸고 또 그 전쟁의 후유증에 따른 전염병의 증가, 또 인구의 어떤 절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새 시대를 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신대륙 발견,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 또 귀족 세력, 귀족들이 이제 봉건제를 기반으로 귀족이 물러나고 이제 시민 계급이 등장해 됐던 것.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의 어떤 씨앗들이 뿌려지고 자라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시대 배경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근대 철학의 사상적 배경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앞선 시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선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기 스콜라 철학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세 철학의 말기에 속하는 건데요. 후기 스콜라 철학에 들어오면은 앞선 그 시대보다 주의주의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는 주지주의가 강조가 됐다는 것이죠.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의주의는 의지를 가지고 세계에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요약하자면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해결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직접 몸을 써서 경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머리만 크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머리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몸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구분이 이제 근대의 철학에 던진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뒤에 그 다음은 앞선 시대에 대한 이제 비판과 반성이 되겠는데요. 그 결과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근대의 아주 중요한 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또 그것이 배경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대상에서 주체로라고 하는 것은 근대 철학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신대륙의 발견도 그렇고 자연과학의 발전도 그렇고 이제까지 대상 세계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연구를 철학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근대에 와서는 이게 그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에서부터
대상 연구에서부터 철학은 점점점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대상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는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식의로 문제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을 그냥 아는 거하고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now하고 understanding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대상을 내 눈에 들어온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됐는데 이게 제대로 맞아? 이걸 검토하는 것이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인식론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기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원래 꽃이나 뭐 이제 뭐 들판에 나가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정신이 팔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이제 미성년자쯤 되고 청소년 시기쯤 되면은 난 누구지? 난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철학도 일종의 서양 철학의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졌던 권위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고 또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기, 또 그런 철학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자연과학의 영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과학이 발전을 하니까 이제 몰랐던 여러 가지 대상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죠. 그리고 자연과학이라는 그 방법론이나 학문의 방법론이 되게 새롭고 또 획기적이었던 것이죠. 난해하고 지적으로만 좀 추구하기에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자연과학이 보였던 그 연구 방법론과 그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학도 그러한 연구 방법론으로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철학은 스스로 엄격해지고 엄밀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는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의 철학보다는 진리, 보편적인 진리, 그것도 엄밀하고 엄격한 형태의 학문으로 근대 철학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이라는 모습, 혹은 더 나쁘게 얘기하면 강단 철학이라는 모습이 근대 철학에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에서 주체로 이렇게 그 근대 철학을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인식의 일치가 이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인식 자체를 문제 삼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인식론이라는 근대 철학을 요약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근대 철학자를 말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합리론, 경험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리론이라고 번역하면 레셔널리즘인데요. 레셔널리즘은 이성주의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경험론, 그러면 여기에 비슷하게 경험주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대 철학자를 대표자로 꼽는 데카르트, 이분은 이제 이성주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분을 이어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주의는 로크, 버클리, 휴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이성주의와 경험주의가 서로 이제 그 인식론과 관련돼 가지고 대립적인 관점을 보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확립해 갈 수 있어.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경험주의는 우리의 이성보다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성보다는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해 나가는 거야. 이때 이성주의든 경험주의든 모두 다 뭐죠? 자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지성, 자기의 경험. 결국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진리로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나의 지성이냐, 나의 경험이냐,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종합을 한 사람이 이제 칸트입니다. 칸트는 명시적으로 이제 대상에 대한 진리보다는 우리 인식의 이해의 이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진리의 기준을 대상에서 우리의 인식 주체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해겔인데, 그러면 진리의 기준이 대상에는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렇게 처음을 열었다고 한다면 해겔은 이것을 끝장을 본 사람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신이 결국은 세계 인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대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은 그래서 무엇이냐? 근대 철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철학의 청소년기, 자기 이해와 자기 반성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어떤 기준이 대상이기보다는 주체, 또 인식, 이런 쪽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 또 현대 철학의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는 대상은 자연과학이나 다른 쪽이 맡긴다고 한다면 철학은 뭘 해야 되느냐?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인식한 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바대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변혁으로 이제 철학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을 이제는 이해하기보다는 세상을 변혁해야 된다. 이것이 근대 철학에 이어서 현대 철학에 이어지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계는 근대 철학을 겪으면서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제는 세계는 단지 보이는 대상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결과로서의 의미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저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언어로 표현되는 거니까 언어의 세계 혹은 기호의 세계, 이렇게 세계의 이해의 세 가지 영역이 생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